네,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스포츠 뉴스 코너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헌해지셨습니다, 아주. 별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카타르한테 져서 뭐 탈락하고 이제 집에 짐 싸갖고 왔지만, 예. 일본하고 어디하고 붙죠? 일본하고 카타르하고 아시안컵 우리를 이긴 왔죠? 카타르가 결국 결승에 갔군요. 예, 이 아시안컵에서는 우리를 이긴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둘 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4강에서 이란을 만났거든요. 이란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이란을 3대 0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란으로서도 좀 충격이죠. 역시 이제 일본이 이란을 3대 0으로 이긴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일본의 그 섬세함, 그리고 패스워 이게 부럽기도 했고요. 일본이 올라가는데 또 이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카타르가 깨고 결승에 올라간 겁니다. 이 결승에 이 카타르가 올라간 거는 사상 최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카타르와 일본의 대결인데 이 카타르를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역시 그 2022년 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제 꾸준히 이 대표팀을 육성해 온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카타르가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선수를 귀화 선수를 영입해야 되잖아요. 사오는 거. 그래서 한때는 11명 중에 선발 11명 중에 카타르의 이제 귀화 선수가 7명, 8명까지. 그래가지고 오일머니 팀이군요. 예. 그래가지고 경기 하기 전에 예.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국가. 국가가 나오잖아요. 카메라로 선수 얼굴 비치죠. 국가 나오는데 이 따라 부르는 선수가 없는 거야. 다 멀뚱멀뚱. 그래서 자국에서도 한때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귀하 선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었어요. 카타르가 결승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제 바람은 뭐 일본이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승에서 카타르가 일본을 이기고 한번 이 아시안컵 우승을 해주는 게 아시아 축구에도 한번 이제 신선한 충격. 그렇죠. 이 돼야지 우리도 이제 자극받고 하니까 예. 한번 그런 좀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아시아컵에서 좀 유독 강해가지고 5번인가 뭐 4번 가장 역대 최다 우승팀이죠. 최다 우승국이에요. 기왕이면 우리도 우승팀한테 지는 게 덜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우리를 이겼으니까 우승이다. 네, 농담입니다. 예. 지금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카타르가 몇 년 만에 환골 탈퇴한 모습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그냥 국가대표 게임은 꼭 열심히는 보는 편인데 늘 들었던 궁금함이, 축구라는 경기, 뭐 다른 종목도 상당히 그러겠습니다만 감독의 비중이 큰 것으로 흔히 축구와 야구를 들잖아요. 예. 근데 특히 오늘 이제 축구 얘기니까, 축구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를테면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최 평론가께서는 몇 %쯤이 감독의 비중이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 절반이라고 봅니다. 절반. 50%. 네.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이를테면 우리가 히딩크 감독 때 뭐 연고주의 같은 거 없애고 선수들끼리 선후배 형 이 서열의식 파괴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그런 걸 강조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문화와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겠다. 그다음에 강력한 체력 뭐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히딩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 히딩크의 카리스마로 연고주의 없애고 일종의 그 학벌 없애고 선수들을 필요한 능력 있는 선수를 뽑아야, 그 얘기 맞고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히딩크는 아주 큰 특혜를 받죠. 뭐냐 하면 2002년 우리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상 과제처럼 16강을 설정해서 K리그 경기를 못 하더라도 대표팀 합숙 훈련할 수 있게 다 몰아줬어요. 그래서 뭐 3개월 해외 전지 훈련 돌아다니면서 평가전하고 합숙 훈련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대표팀을 이 프로팀처럼 완전히 히딩크의 팀을 만들 수 있게 K리그가 희생하면서 도와줬는데 처음이죠. 그런 게. 근데 그 이후로는 뭐 평가전 사흘 전에 모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벤투가 됐건, 이름이 누구더라? 이전에 왜 이름 길었던? 슈틸리케. 슈틸리케.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 소집해갖고 열흘도 아닌 못 된 것 같은데 예. 파주인가 어디에서 한 일주일쯤 뭐 하다가 경기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축구의 달인들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니까 뭐 기본기는 다 돼 있다고 치더라도 A 감독이 또는 B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전술이나 선수 개개인의 특기와 취약한 점을 파악하기에 또는 전술을 지도해서 작전을 구성하기에 일주일 정도의 소집 훈련 기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뭘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게 일주일 사흘 전에 소집하고요. A 매치 사흘 전에. 사흘이에요? 예. 그럼 뭐 시차 극복하는데 하루 그렇죠. 별것도 못 하겠네. 그래서 국가대표가 어떤 팀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네. 국가대표는 선수를 가르치는 팀이 아니에요. 감독이나 코치가. 국가대표 훈련 뭐 하다가 그 잘한다는 선수를 뽑아놨는데 이 선수들에게 패스서부터 슛서부터 러닝서부터 다 가르치고 코치가 뭐 어느 이런 세월에 팀은 아닙니다. 예. 뭐냐 하면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예. 감독이 그리고 있는 퍼즐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퍼즐에 맞는 선수들을 뽑아서 거기다 맞추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는 사흘 전에 소집을 해서 예. 손발 맞추고 가서 뛰는 팀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죠. 예. 근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짧은 시간에 더 팀워크를 만들어내겠죠. 일단은 이 팀워크는 선수와 선수, 우리 이 선생님과 제가 이제 느낌은 예. 하나는 감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감각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능력 있는 선수들은 더 빨리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자신의 전술의 완성도, 전술은 머릿속으로는 100% 이론적으로 100% 완벽한 전술인데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그걸 펼쳐내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동선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광래 감독 있죠. 예.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는 중거리 이제, 슛의 달인, 맞습니다. 왼발 명인. 이 컴퓨터 패싱 대표팀 맡을 때 이분은 그 스페인식의 티키타카라고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패스로 운영하는 거를 선호했던 분인데 네. 시간이 모자르니까 대표팀 소집하기 전에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해가지고 동영상이랑 이 그 파일을 만들어서 너의 움직임, 너의 전술적인 포지션, 전술적 움직임 다 보내서 다 숙지하고 와라. 네. 그래가지고 소집하면 그거 검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에게 모든 선수들에게 국내파 선수들도 어차피 국내 경기 뛰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데리고 일할 시간 일이란다. 경기할 시간은 사나흘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쓸데없는 논란. 예. 축구 대표팀 감독 올 때마다 한때 한국 축구에 이제 히딩크가 오면서 4백 그 이전에는 우리가 3백이 했었거든요. 수비수 3명이 있다가 이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4백 4명의 수비가 일자를 이뤄서 업사이드 트랙을 하면서 양쪽의 이 측면 수비가 공격에 참가하는. 예. 그리고 또 감독이 바뀌면 3백 4백이 더 좋다, 3백이 좋다 맨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건 참 답답하고 가장 쓸데없는 논란이라는 게 감독의 전술이 아무리 대표적으로 4-2-3-1 지금 예. 대표팀이 쓰고 있는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이 측면의 풀백들은 빠르고 체력이 좋아야지 공격에 오버래핑 참가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미드필드의 이 수비형 미드필드는 패스하기 좋고 전체를 다 봐야지 되고 아무리 머릿속에 이 전술이 좋아도 선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선수가 못 따라주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축구 전체의 자원을 봐서 대표팀으로 뽑힐 만한 선수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아하. 이 예비 자원들이. 네. 이 선수들을 수비수, 공격수 구별해서 이 선수의 특징, 내가 갖고 있는 전술에 한국 축구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이 특징을 봐서 빠르고 슛이 좋은 선수가 있다, 게임 메이커가 있다, 이런 특징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서 한국 선수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감독이 정말 지혜로운 감독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거기 쏙쏙 들어오는데요, 귀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술과 이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현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도 질문. 예. 외국에 뭐 유명하건 뭐 유명하지 않건 대개는 꽤 잘한다고 한 사람을 데려오겠죠. 그 사람이 한국의 대표팀에 들어올 정도의 자질과 수준이 돼 있는 5, 60명의
플레이어들의 스타일과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감독의 능력인데 예.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평가전 치렀거든요. 예. 이때는 그 8월에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멤버 위주로 기존 멤버들 시간이 없으니까 볼 시간이 오케이. 갔어요. 갔다가 이제 10월, 11월 평가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이 막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한 명, 두 명씩 불러들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그 K리그니 뭐니 이런 데서 한 경기 비디오를 보면은 그 국가대표급을 맡을 수 있는 감독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선수 실력이? 비디오를 보면 대충 되겠고 가장 정확한 거는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 들여서 그 월드컵 같은 거 앞두고 외국 리그에 가서 우리 선수 컨디션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붙게 될 팀 선수들의 경기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왜 가나 했어. 예. 돈 써가면서 그거 가서 본다고 뭐 다르나? 그냥 집에서 텔레비로 보지. 직접 봐야죠. 그래서 러시아의 월드컵 때는 히니크 감독이 이중 스파이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인연도 있고 예. 특히 애제자인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이끌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와 친한 유럽의 감독들은 히딩크한테 우리랑 같은 조에 있는 감독들은 우리 정보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히딩크는 또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상대 팀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아직도 노회한 모습을 보여줬죠. 비단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 물론 축구를 아주 수준 높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갑자기 짐 싸들고 외국에서 감독이 오면 어떻게 우리 선수들을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러나,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이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술을 제시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지, 무조건 4-4-2 또는 4-2-3-1만 어느 나라나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다니듯이 전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4-2-3-1보다 3-5-2가 우수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3-5-2보다 예를 들면 4-2-3-1이 우수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전술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전술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의 이 구성 자원을 봐서 허리가 미드필드가 강하다, 뭐 수비가 강하다, 공격수가 강하다, 원톱이 좋다, 이 특성을 봐서 여기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대표팀은 히딩크 이래로 이제 4백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이 4백에 가장 우리는 가장 적합화가 돼 있고, 4-2-3-1이나 이 4-4백을 기준으로 한 전술의 변형을 봤죠. 이게 대표적으로 신태용 감독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도 본인은 3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최종 수비 라인 3명을 세우고 3-5-2인데 이 5명의 미드필더 중에서 이 2명이 수비도 하고 기습도 하고 공격도 나서고 함께 참여하는. 그럼 굉장히 체력이 좋아야겠군요. 예. 근데 신태용 감독도 1년 전에 그 팀을 맡았잖아요. 예. 1년이라고 해봤자 1년 내내 선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가전 사흘 전에 데리고 오니 훈련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비수들이 4백은 눈 감고도 내가 어디를 가고 이 A 선수가 일로 빠지면 누가 뒤를 받쳐주고 이게 되는데 3백은 처음 해보니까 전술적인 위치나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안 맞은 거죠.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망한 거죠. 선수들에게 작전을 맞췄다기보다는 자기 작전에 선수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선수도 있고 덜 따라오거나 못 따라오는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의도는 구장에서 그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한 게임 지고 나면 욕 먹고, 그럼 뭐 초조해져 가지고 경우의 수 따지게 되고 막 이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거. 축구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공 차고 뭐 달리고 뺏고 슛해가지고 골 반스하고 신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이 전술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 그냥 11명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뛰어가 아니라 누구 수비에서 공격에 참여하지 되고,
그럼 여기 구멍이 생기니까 이걸 누가 메꿔줘요? 커버 플레이라고 하는 메꿔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또 손흥민 선수처럼 전후 좌우 막 움직이면 너 맘대로 해 움직이면은 이 가운데로 오면 가운데 있는 선수랑 또 중복되잖아요. 예. 그럼 손흥민이 들어올 때는 가운데 걸린 선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선수들이 다 익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전술적인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팀 정도에 올라간 선수들은 감독이 딱 지시해서 이걸 하면은 이 동선을 서로 감을 잡을 정도로 머리가 일단 다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게 머리가 쉽지가 좋다. 그게 진짜 동선이 쉽지가 알겠어요. 않아요. 예. 근데 그 손으로 이렇게 지시해도 다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됩니까? 다 알죠. 벤투 감독이 한국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경기 중에 보면 막 뭐라 하던데 예, 그거 다 알죠. 그 한국말로 하는 거 아니죠? 벤투 감독 우리말 뭐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야, 너 이리 와 이런 거 한국말로 해요? 이리와는 모르겠어요. 이리와는 모르겠는데 예. 예를 들면은 이 직접적으로 그 감독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더라도 뭐 그러니까 수비 라인 끌어올려. 예. 뭐 경기 상황 보서 수비 라인 오케이. 끌어올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해. 에헤. 뭐 괜찮아. 야, 빨리 밀어붙여. 막 바디랭귀지군요. 이런 걸 상황에 따라서 다 교감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10초만 예. 여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게. 그 동양권 감독들은 이승우처럼 물병이나 뭐 차고 신경질 부리면 속으로 저거 봐라, 저거 건방지네라 그러고 서양 감독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해외 감독들 예. 그리고 우리 뭐 좀 축구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뭐 한국 감독도 공부 안 하고 전술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틀린 얘기고요.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예. 우수한 감독들, 전술 공부하는 감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이 해외 감독들보다 떨어지는 건 뭐냐 하면 예. 만약에 축구의 중심이 예. 이 동북아시아라서 이 월드컵의 주류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 한국 감독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예. 평소에 K리그 있으면서 일본 선수, 중국 선수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스타를 얘기하면은 뭐 어느 정도 무슨 특성이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근데 유럽에 가면 이게 중심이 유럽이니까 예. 유럽 감독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요 선수들 다 파악하고 그들의 유럽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게 곧 세계 축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데 예. 우리는 여기서 생활하니까 아시아를 다 파악해봤자 별로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능력은 똑같은데 평소에 보는 눈이라고 할까? 보는 선수, 보는 구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차이가 나는 거지. 전술로만 따져서 우리 감독들이 무슨 뭐 영리하지도 못하고 바보고 뭐 알겠어요. 축구를 모르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죠. 이승우 물병 찬 얘기했는데. 예. 근데 그 두 가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히딩크 스타일. 예. 그러니까 두 가지나 히딩크 스타일은 예. 물병 한번 차면 다음번에 안 부릅니다. 아예 빼버려요? 예, 아예 빼버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면은 데리고 와요. 어. 이런 식으로 선수를 휘어잡는 상당히 거고. 가부장적이고 뭐 그런 스타일. 예. 네, 권위주의. 예, 권위인. 그리고 비교하면 뭐 대표팀만 보면 슈틸리케 스타일. 저는 슈틸리케 스타일이면은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 이해한다. 그 달래가지고 괘씸하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예, 가죠. 그러니까 감독의 국적이나 문화, 출신 국가의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역시 성격이에요. 개인 스타일. 예, 어떻게 사람의 선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히딩크가 가장 유명했던 거. 레알 마드리드 감독했었거든요. 예. 그 스타 군단이잖아요. 예. 히딩크 때문에 팀 떠난 선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처럼 아주 꽉 틀어주고 내가 이 버릇 감독 입장에서 잡으니까. 선수를 잡으려고 스타인데 잡으려고 했는데 강대 강으로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 선수도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뛸 팀 없나? 해서 그리고 내가 팀 왜 떠난 선수도 있어요. 뭐 히딩크가 아무리 감독이라지만 내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이건 난 못해. 그래서 아예 가버렸다. 네. 그런 류의 대표적인 스타일의 감독이 그 루이스 파날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끌고 있을 때 기자 회견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나 오늘 뭐 내가 너네들 대답해 주려고 내가 기자 회견 중에 들어온 줄 알아?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왔어. 할 말 끝. 나가버린 적도 있어. 이런 강한 감독들도 있죠. 혹시 현직 때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까? 저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빙상계 스포츠 폭력부터 뭐 모든 것까지 묻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두운 얘기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개혁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 재밌었습니다. 히딩크 얘기가 재밌는 게 많네요. 예. 자, 스포츠 뉴스 지금까지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